소아 성장과 성조 숙증 완벽 가이드 서론. 아이 성장의 세 가지 단계. 아이들의 성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5살 전 영유아기 성장입니다. 이 시기는 유전적, 환경적 영향에 따라 키 크는 속도가 아이마다 차이가 클 수 있습니다. 만 3살 무렵에 자기 성장 곡선을 찾아 수렴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만 5살 이후부터 사춘기 전까지의 성장입니다. 이때는 1년에 외서 5.5cm가량 자라며 키 크는 속도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자기 키 등수를 따라갑니다. 즉, 키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의 차이는 기간의 차이입니다. 누가 사춘기 전 성장을 오래 가져가는지가 성장판을 누가 더 오래 열려있게 만드느냐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사춘기 급성장입니다. 연간 7에서 8cm 이상 자라는 시기입니다. 여자아이의 사춘기 급성장 여아는 가슴 발달 후 만 10살 전후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부터 급성장이 진행됩니다. 약 2년 정도 크고 만 13살 무렵에 생리를 하면 잘 크지 않게 됩니다. 남자아이의 사춘기 급성장 남아는 정상적으로 만 11살 무렵에 고환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만 13살에 고환 크기가 10cc 정도 커진 다음 솜털이 음경 주변부에 나기 시작합니다. 만 13살부터 급성장이 시작되어 2년간 잘 크고 변성기가 오면 여자가 생리를 한 시기와 비슷하게 외서 7cm가량 남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조 숙증이 문제가 되는 이유. 사춘기가 일찍 나타나면 성호르몬 자극 호르몬이 일찍 방출되어 성호르몬의 분비가 양성대먹임 작용으로 가속되는 과정이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가속도가 일찍 붙어서 성장판도 더 빨리 닫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일찍 나타나면 사춘기 전 성장이 그만큼 짧아지게 되어 최종 성장이 둔화되는 것입니다. 파트 1. 성조 숙증, 억제제 치료 피하 주사와 근육 주사 어떤 차이가 있나요? 피하 주사는 팔에 맞고 근육 주사는 엉덩이에 맞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효과의 세기입니다. 근육 주사는 효과가 2배 정도 강합니다. 단기간에 확실하게 억제해야 할 때 사용하며 통증이 좀 더 있습니다. 대신 멍이나 알레르기 반응은 피하 주사보다 적습니다. 피하 주사는 장기적으로는 충분히 억제됩니다.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피하 주사로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억제가 좀 더딘 편이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결국 잘 억제됩니다. 선택 기준은 여자아이들은 피하 지방이 많아서 피하 주사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초경이 임박했거나 매우 급하게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면 근육 주사를 고려합니다. 치료 시작하면 키가 안 크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키가 작아지는 걸 막아주는 치료입니다. 억제제 치료 중 일어나는 일은 이렇습니다. 성장 속도가 둔화됩니다. 1년에 4cm 미만으로 자랍니다. 이것은 치료가 잘 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호르몬이 억제되면서 성장 호르몬에 대한 반응이 일시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비유하자면 치료를 안 하면 자동차가 공회전 상태가 됩니다. 연료, 즉 성장판이 빨리 소진되고 빨리 멈춥니다. 치료를 하면 모래시계가 천천히 떨어집니다. 성장 기간이 연장되고 최종 키가 보호됩니다. 중요한 것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성장이 둔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이것이 정상이고 오히려 치료 효과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은 무엇인가요? 플레어 업, 즉 일시적 자극 현상이 있습니다. 치료 시작 초기에 역설적으로 일시적인 자극이 올 수 있습니다. 뇌하수체에 약물이 달라붙어 억제하기 전 짧은 순간 오히려 자극이 됩니다. 마치 윗집 층간소음에 익숙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적응 기간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이렇습니다. 첫째, 어지러움과 두통입니다. 일부 아이들에게 나타나며 한 달에서 2달 후 대부분 호전됩니다. 둘째, 소량의 질출혈이 매우 드물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성생리라고 합니다. 너무 놀라지 마세요. 초기 플레어 업 현상으로 치료가 진행되면 사라집니다. 대부분 2주에서 4주 내에 호전됩니다. 뇌하수체가 새로운 상태에 적응하는 기간입니다. 치료는 언제까지 하나요? 고령령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자는 고령령 12살 전후까지, 남자는 고령령 13살 전후까지 치료합니다. 실제 나이로 환산하면 이렇습니다. 8살에 시작했다면 약 3년 정도, 만 11살에서 12살까지 치료합니다. 치료 기간은 아이마다 다릅니다. 중단 시기를 놓치면 문제가 됩니다. 너무 늦게까지 억제하면 급성장기가 사라집니다. 적정 시기인 고령령 12살에 끊어야 정상적인 급성장기가 옵니다. 골든타임은 고령령 12살 전후가 억제를 끝내고 정상 사춘기로 넘어가는 최적 타이밍입니다.
한 달 제형과 세 달 제형 뭐가 나을까요? 공식 답변은 효과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임상 경험상 차이가 있습니다. 세 달 제형의 장점은 병원 방문 횟수가 감소하고 아이의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경험상 키 성장에 약간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은 약물량이 많아 일부 아이들이 더 아파한다는 것입니다. 한 달 제형의 장점은 통증이 상대적으로 덜해 아이가 적응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결정 방법은 이렇습니다. 일단 한 달 제형으로 시작하세요. 잘 맞으면 세 달로 전환을 고려하고 만약 세 달 제형을 너무 아파하면 다시 한 달로 돌아오면 됩니다. 참고로 많은 의사들이 세 달 제형이 키 성장에 약간 더 좋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억제제 용량을 늘릴 수 있나요? 거의 안 합니다. 이유는 현재 용량이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억제가 안 되면 1.5배까지 쓰기도 하지만 매우 드뭅니다. 중요한 개념은 억제제는 성장 호르몬이 아닙니다. 자연 노화를 늦추는 약입니다. 2배를 준다고 해서 노화가 2배로 늦춰지는 게 아닙니다. 억제가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피하 주사를 근육 주사로 변경하거나 한 달 제형을 유지하며 진행 속도를 관찰합니다. 억제가 잘 되는 경우는 골연령 진행이 느리고 세 달 사이 큰 변화가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때는 현재 용량을 유지합니다. 보험은 언제 적용되나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보험 적용 여부는 심평원 심사자의 판단에 따라 다릅니다. 첫 회차 치료는 일단 급여로 청구하며 병원에서 자동으로 심사를 올립니다. 둘째 회차부터는 일단 비급여로 진행하며 첫 회차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승인되면 기존 비급여분을 환급받고 거부되면 계속 비급여로 진행합니다. 급여는 월 4만 원, 비급여는 월 11만 원 정도로 3년이면 약 252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한번 거부되면 재심사로 뒤집기가 매우 어려우니 처음부터 비급여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준은 8살 미만 가슴 발달은 대부분 인정되지만 8살 한 달 등 애매한 경우는 심사제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트 2. 고련령과 성장평가 고련령 검사는 어떻게 보나요? 뼈의 모양 변화를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뼈는 동글동글한 형태에서 각진 형태로 변합니다. 손 엑스레이에서 확인하는 것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손가락 뼈입니다. 둥근 형태에서 각진 형태로 변하고 겹쳐져 있던 부분이 분리되며 크기가 증가합니다. 둘째, 손목뼈입니다. 처음에는 안 보이다가 점점 나타나며 뼈 개수로도 나이를 추정합니다. 셋째, 팔꿈치입니다. 성장판 성숙도의 중요한 지표로 별도로 촬영합니다. 9살 6개월에는 콩알만 한 뼈가 보이고 11살에는 큰 뼈 하나와 작은 뼈 하나가 보이며 13살에는 성장판이 많이 닫힙니다. 골련령은 한 장의 사진보다 변화가 중요합니다. 3달 간격으로 찍었을 때 뚜렷한 변화가 있으면 진행이 빠른 것이므로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팔꿈치 골련령과 손 골련령이 다르면 어떡하나요? 흔한 현상입니다. 뼈마다 성숙 속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팔꿈치는 11살 6개월인데 손은 10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체적인 패턴을 보며 진행이 빠른 뼈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3달 후 다시 확인해서 어느 속도를 따라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뼈만 빠르고 나머지가 괜찮으면 관찰하지만 모든 뼈가 함께 빨라지면 치료를 고려합니다. 개인차가 크므로 한 번의 검사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련령이 빨라도 치료 안 할 때가 있나요? 네, 많습니다. 고련령만으로 치료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관찰만 하는 경우는 첫째, 진행이 느린 경우입니다. 3달에서 6달 간격으로 봤는데 큰 변화가 없다면 자연스러운 성숙입니다. 둘째, 임상 증상이 없는 경우입니다. 가슴 발달이나 고환 증대가 없고 키 성장 속도가 정상이라면 지켜봅니다. 셋째, 혈액 검사 수치가 애매한 경우입니다. 수치가 기준치 미만이면서 진행이 느리면 치료 없이 관찰합니다. 치료는 고련령이 빠르면서 임상 증상이 있고 그 진행 속도가 빠를 때 시작합니다. 핵심은 고련령, 임상 증상, 진행 속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예측키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현재 고련령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9살 6개월입니다. 둘째, 성장 곡선에서 해당 고련령의 백분위수를 찾습니다. 셋째, 현재 키가 그 백분위수보다 얼마나 큰지 작은지 확인합니다. 넷째, 그 차이만큼 최종 키에도 더하거나 뺍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련령이 9살 6개월이고 현재 키가 135cm입니다. 9살 6개월 50 백분위수 키는 134.4cm입니다. 현재 키가 0.6cm 더 큽니다. 성인 50 백분위수
168.8cm에 0.6cm를 더합니다. 예측 키는 169.4cm입니다. 오차 범위는 이렇습니다. 사춘기, 저는 플러스 마이너스 5cm에서 7cm입니다. 95% 확률입니다. 사춘기 초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3cm에서 5cm이며 사춘기 말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cm에서 2cm입니다. 왜 범위가 넓을까요? 사춘기가 언제 올지 모르고 급성장기 반응이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양, 수면, 운동 등 환경 요인이 20% 정도 영향을 줍니다. 고령령이 빠르면 무조건 나쁜가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왜 빠른가입니다. 정상적으로 빠른 경우는 이렇습니다. 체질성으로 사춘기가 빠른 아이입니다. 부모님도 사춘기가 빨랐던 경우입니다. 키가 계속 잘 크고 있는 경우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급격하게 빨라지는 경우입니다. 1년에 2년 이상 빨라지는 경우입니다. 성조숙증 증상, 가슴 발달이나 고환 증대와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추적 관찰이 중요한 이유는 단 한 번의 검사로는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변화 속도를 봐야 합니다. 3달에서 6달 간격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비유하자면 고령령이 빠르다는 것은 달력이 빨리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얼마나 빨리 넘어가는가입니다. 천천히 넘어가면 괜찮지만 빠르게 넘어가면 문제가 됩니다. 파트 3. 일란성 쌍둥이 성장의 비밀. 일란성 쌍둥이는 성장 패턴이 똑같나요? 놀랍게도 거의 같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로 다른 환경에서 키워도 최종 키 차이가 1cm에서 2cm 이내입니다. 유전의 영향이 압도적입니다. 진료실에서 관찰한 결과도 그렇습니다. 고령령 진행이 거의 동일하고 동시에 급성장합니다. 뼈 모양은 매우 유사하며 가슴 발달 시기도 비슷합니다. 환경의 영향은 20% 정도입니다. 영양, 수면, 운동으로 조절이 가능하지만 큰 틀은 유전이 결정합니다. 임상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한 아이가 성조숙증이면 다른 아이도 주의해야 합니다. 한 아이가 갑자기 크면 다른 아이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치료 효과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트 4. 성장 호르몬 치료의 디테일. IGF-1 수치가 뭐고 왜 중요한가요? IGF-1은 성장 호르몬의 효과 지표입니다.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 간에서 IGF-1을 생산하고 실제로 키를 크게 합니다. 정상 범위는 이렇습니다. 50-100분 이수는 평균적인 반응입니다. 97-100분 이수, 즉 이 SDS는 상한선입니다. 3-100분 이수는 하한선입니다. 수치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IGF-1이 308이고 10살 기준 50-100분 이수라면 평균적인 반응입니다. 올릴 여지가 충분하며 아직 고용량은 아닙니다. 만약 IGF-1이 800 이상이면 너무 높습니다. 부작용 위험이 있으므로 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주의점은 처음 한 달은 변동이 가능하므로 최소 2달에서 3달 지켜본 후 키 성장 속도와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성장 호르몬 용량은 어떻게 조절하나요? 단계적 접근이 원칙입니다. 초기에는 적정 용량으로 시작하여 IGF-1 반응과 키 성장 속도를 확인합니다. 반응이 낮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IGF-1이 낮으면 용량을 점진적으로 올립니다. 10% 정도는 반응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반응이 좋은 경우에는 현재 용량을 유지하거나 필요시 최소 유효 용량으로 조절합니다. 고용량 전략은 막판에 고려합니다. 처음부터 높이는 것과는 다릅니다. 고용량은 더 큰 효과가 있지만 부작용도 증가하므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IGF-BP3은 뭔가요? IGF-1의 동반자입니다. 역할은 이렇습니다. IGF-1을 혈중에서 운반하는 단백질입니다. IGF-1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작용 시간을 연장합니다. 검사 시기는 성장 호르몬 치료 전과 치료 중에 IGF-1과 함께 검사합니다. 정상인 경우에는 IGF-1 수치만 관리하면 됩니다. 파트 5. 성장과 영양 단백질은 얼마나 먹여야 하나요? 기본 공식은 체중 1kg당 1g에서 1.5g입니다. 예시를 들면 체중 20kg 아이는 하루 20g에서 30g이 필요합니다. 체중 50kg 아이는 하루 50g에서 75g이 필요합니다. 주요 식품의 단백질 함량은 이렇습니다. 계란 1개는 6g입니다. 닭가슴살 100g은 23g입니다. 우유 200ml는 6g입니다. 두부 4분의 1모는 5g입니다. 실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0kg 아이가 하루 20g이 필요한 경우 계란 1개, 우유 1컵, 닭고기 50g을 합하면 24g으로 충분합니다. 핵심 원칙은 한꺼번에 많이 먹이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매일 꾸준히 먹이는 것입니다. 단백질, 동물성과 식물성 비율은 어떻게 하나요? 이 대1 비율이 좋습니다. 동물성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고 흡수율이 높아 성장에 더 효과적입니다. 식물성 단백질은 대부분 필수 아미노산 일부가 부족하고 흡수율이 낮습니다. 예외는 퀴노아인데 이것은 완전 단백질입니다. 실전 조합은 이렇습니다. 아침은 계란과 우유, 점심은 고기와 콩이 섞인 밥, 저녁은 생선과 두부입니다. 계산은 동물성과 식물성을 합산해서 체중 1kg당 1g에서 1.5g으로 맞춥니다. 예를 들어 30kg 아이는 하루 30g에서 45g이 필요하며 동물성 20g에서 30g, 식물성 10g에서 15g 정도가 적당합니다. 무지방 우유와 일반 우유 어떤 게 나을까요? 마른 아이는 일반 우유를 드세요. 저지방 또는 일반 우유입니다. 칼로리와 지방도 성장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지방 우유는 너무 가볍습니다. 비만 아이는 저지방 우유를 드세요. 무지방 우유는 지방이 없어서 혈당이 급상승한다는 논란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저지방 정도면 충분합니다. 권장사항은 일반 체중이나 마른 아이는 일반 우유, 비만 아이는 저지방 우유입니다. 건강한 지방은 먹여야 하나요? 아보카도, 올리브유, 견과류는 건강한 지방입니다. 마른 아이는 칼로리가 부족하므로 이런 건강한 지방으로 칼로리를 보충하세요. 아보카도와 올리브유를 적극 추천합니다. 정상 체중 아이는 과하지 않게 적당히 섭취하세요. 비만 아이는 칼로리가 높으므로 불필요합니다. 대신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건강한 지방은 아보카도, 견과류, 올리브유이고 나쁜 지방은 튀김, 과자, 가공식품입니다. 건강한 지방도 칼로리는 높으니 적당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 D와 철분 꼭 챙겨야 하나요? 비타민 D는 필수입니다. 칼슘 흡수를 도와 뼈 건강을 지켜주는 필수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햇빛으로 합성되지만 겨울철엔 특히 부족해집니다. 권장량은 영가의 경우 400IU, 소아와 청소년은 600에서 1000IU입니다. 겨울철엔 1000에서 1500IU 정도가 필요합니다. 혈중 농도 정상 기준은 30 이상이며 20 미만은 결핍 상태입니다. 제품의 형태는 상관없으니 함량을 꼭 확인하세요. 철분은 검사 후 판단합니다. 혈색소가 10셋 미만이거나 빈혈이 있을 때 혹은 저장 처리인 페리틴 수치가 30 미만일 때 필요합니다. 고기를 잘 안 먹거나 식욕 부진, 집중력 저하가 있는 아이들에게 권장됩니다. 예방적 용량은 체중 1kg당 1mg입니다. 주의할 점은 철분을 과다 복용하면 위험할 수 있으니 아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변비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소고기, 시금치, 계란 노른자 같은 음식과 비타민C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수면이 정말 그렇게 중요한가요? 성장 호르몬의 70%가 수면 중에 분비됩니다. 권장 수면 시간은 초등학생 9시간에서 11시간, 중고등학생은 8시간에서 10시간입니다.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입니다. 깊은 수면 시작 후 한두 시간 동안 성장 호르몬이 폭발적으로 나옵니다. 실제 사례로 하루 4, 5시간만 잔 아이는 다른 아이들이 5cm 넘게 크는 동안 4cm밖에 자라지 못했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성장 호르몬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식욕 조절 호르몬인 렙틴이 감소하고 배고픔을 느끼는 그렐린이 늘어나 비만 위험도 커집니다. 저녁 식사는 7시쯤 마치고 9시에는 잠자리에 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간식을 줄이라는데 구체적으로 뭘까요? 피해야 할 대표적인 간식은 젤리와 과자입니다. 단당류 덩어리라 인슐린을 급격히 높이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아이스크림은 당분과 지방이 많아 비만 위험이 크며 특히 자기 전에는 절대 금물입니다. 탄산음료와 주스의 액상과당은 혈당을 급격히 높이고 칼슘 흡수를 방해합니다. 대신 우유나 치즈, 적당량의 과일, 그리고 마른 아이라면 견과류를 간식으로 주는 것이 좋습니다. 파트 6. 비만과 성장 비만이 성조숙증을 일으키나요? 예,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영향이 큽니다. 그 이유는 첫째, 지방 조직에서 분비되는 렙틴 호르몬 때문입니다. 렙틴은 뇌에 에너지가 충분하다는 신호를 보내 사춘기를 앞당깁니다. 둘째, 비만으로 늘어난 콜레스테롤이 여성 호르몬의 원료가 되어 호르몬 수치를 높입니다. 셋째, 체지방 자체가 여자아이들의 사춘기 민감도를 높입니다. 실제로 성조숙증 환자의 95%가 여자아이이며 비만 아동은 사춘기가 수개월에서 1년 정도 빠르게 나타납니다. 고도비만 아이 어떻게 관리하나요? BMI 수치가 99.9 백분위수라면 1000명 중 1명꼴인 건강 위험 상태입니다. 즉시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혈액 검사로 지방간 수치인 AST와 ALT, 그리고 당뇨 지표인 당화혈색소, 고지혈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고련형 검사로 비만이 성장을 얼마나 앞당겼는지 체크합니다. 셋째, 인바디 검사로 체지방률과 근육량을 확인합니다. 감량 목표는 단계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한 달에 1kg에서 2kg, 즉 주당 0.5kg 정도를 목표로 약 1년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절대로 급격하게 굶기거나 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왜 배부를 때까지 먹을까요? 인슐린 저항성의 악순환 때문입니다. 비만인 경우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세포는 포도당을 섭취하지 못하고 굶주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뇌는 계속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고 아이는 더 많이 먹게 되어 비만이 악화됩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과자나 빵 같은 단당류를 줄이고 현미나 통곡물 같은 복합 탄수화물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인슐린 민감도를 높여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비만 아동 운동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도비만인 경우에는 관절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줄넘기나 농구 같은 점프 운동은 절대 피하세요. 대신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를 추천합니다. 처음엔 하루 30분으로 시작해 점차 60분까지 늘려보세요. 숨이 약간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강도가 좋습니다. 반면 중등도 비만인 경우에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합니다. 팔굽혀펴기나 스쿼트 같은 맨몸, 근력 운동을 두세 번 정도 하면 기초대사량이 늘어나고 인슐린 민감도가 좋아집니다. 근육은 우리 몸 포도당의 75%를 소비하는 아주 중요한 기관입니다. 파트 7. 남자아이 성조숙증. 남자아이 성조숙증. 왜 더 위험한가요?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은 여자아이와 달리 남자아이는 뇌종양 같은 기질적인 원인이 있을 확률이 50%나 됩니다. 따라서 남자아이가 9살 미만의 사춘기 증상을 보인다면 반드시 뇌 MRI 검사를 통해 뇌하수체 이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남자는 본래 성호르몬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일찍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매우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입니다. 남자아이 성조숙증 치료 언제 시작하나요? LH 수치와 고환 크기가 핵심입니다. LH 수치가 5 이상이면 확실한 반응이며 3.5에서 5 사이는 경계 단계입니다. 고환 크기는 4cc 미만이면 관찰하지만 엄지손가락 크기인 5cc 이상이면 확실한 사춘기 진행으로 봅니다. 남자아이는 특히 4살 전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최종 키가 작아지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남자아이 사춘기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남자아이는 여자아이와 사춘기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상적으로 만 11살 무렵에 고환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만 13살에 고환 크기가 10cc 정도로 커진 다음 솜털이 음경 주변부에 나기 시작합니다. 고환이 커지고 나서 음모가 나기까지 2년, 그 후 급성장기까지 또 1년 정도가 걸립니다. 만 13살부터 급성장이 시작되어 보통 중학교 시기에 연간 7cm에서 8cm씩 자라게 됩니다. 변성기가 오면 여자가 생리를 한 시기와 비슷하게 5cm에서 7cm가량 남은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남자아이는 여자보다 사춘기와 급성장기가 2년 정도 늦고 전체 성장 기간은 더 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파트 8. 운동과 활동 발레를 하면 키가 작아지나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흔히 발레리나들의 키가 작아서 오해를 하시는데요. 사실은 체구가 작은 아이들이 발레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과관계가 반대인 것이죠. 발레는 자세를 교정해주고 유연성과 근력을 기르는데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다만 성장기에 무리하게 체중을 조절하거나 다이어트를 하는 것은 성장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적정한 영양을 섭취하며 즐겁게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아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클라이밍을 적극 추천합니다. 클라이밍은 자신의 에너지를 스스로 조절하는 법을 배우는 운동입니다. 무리하면 더 이상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한계를 학습하게 됩니다. 또한 전신 근력과 지구력, 유연성을 모두 기를 수 있고 땀을 많이 흘려 에너지 소진에도 효과적입니다. 높은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집중력과 자신감도 향상됩니다. 그 외에도 전신 운동인 수영이나 자전거, 태권도 역시 에너지 발산과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파트 9. 치료 스케줄과 실무 검사는 언제 하나요? 억제제 치료 중인 경우 처음 3번의 주사 시기에는 보통 주사만 맞습니다. 세 번째 또는 네 번째 방문 때 첫 혈액 검사를 하여 억제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후에는 3달마다 간 기능과 신장 기능을 확인하는 일반 혈액 검사를 하고
6달마다 골연령 검사를 진행합니다. 성장 호르몬 치료 중이라면 첫 한두 달에 IGF-1 수치를 확인하고 이후 3달에서 6달마다 혈액 검사와 골연령 검사를 병행하며 아이의 키와 체중 변화를 꼼꼼히 체크합니다. 주사 날짜를 못 맞추면 어떻게 하나요? 억제제 치료에서 한 달 제형은 2, 3일 정도 앞당겨 맞는 것은 괜찮지만 늦어지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3달 제형 역시 일주일 정도 앞당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늦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억제 효과를 빈틈없이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성장 호르몬은 매일 맞는 주사이므로 가능하면 규칙적인 것이 좋지만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셔도 됩니다. 파트 10. 실전 체크리스트 집에서 확인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가요? 여자아이는 3달마다 가슴 몽우리를 확인해 주세요. 피부에 붙여서 눌러보고 돌렸을 때 몽우리가 잡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남자아이는 고환 크기가 엄지손가락 정도인 4cc에서 5cc 이상으로 커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통적으로는 3달에서 6달마다 같은 시간, 같은 방법으로 키와 체중을 측정하세요. 초등학생 기준으로 1년에 5cm 이상 잘 자라고 있는지, 수면 시간은 충분한지,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있는지도 매달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 검진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억제제 치료 중이라면 매달 주사를 맞으며 키와 체중을 체크하고 3달마다 혈액 검사를, 6달마다 골연령 검사를 필수로 진행합니다. 관찰만 하는 경우라면 성장 속도가 정상일 때 6달마다 신체 계측을 하고 1년마다 골연령을 확인합니다. 만약 성장 속도가 느리거나 비만이면 3달 단위로 더 자주 관찰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정기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